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인우 회계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셨었죠. 이 전문건설업 관련된 실질자본금 관련해서 이 기준자본금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오셨는데 이번에 경기도 전문건설협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해서 한번 올려보자라고 제안이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요걸 한번 제작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12월 27일인데 사실은 뭐냐면 이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지금 1월 초에 보실 수도 있을 거고 이게 이제 2024년도에 가시게 되면 아마 연말에 보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기준 자본금 관련된 어떤 기준이 여러분 크게 많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촬영한 요 내용은 아마 향후에도 한 3, 4년간은 계속 여러분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경기도에 있는 회원사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국에 있는 전문건설업 회원사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모르겠지만 저한테 소개를 받거나 협회에서 소개를 받는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시 아니면 서울시에 계신 분들, 이 주무관님들, 실질자본금 업무 담당관님들도 여러분 이것을 한번 듣게 되시면 아마도 건설업 관련된 특히 전문건설업 관련된 실질자본금 또는 여러분 기업 실태와 관련돼서 실태조사 하실 때 이 기준자본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1부하고 2부하고 나뉘어질 것 같은데 중간에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시니까 적절하게 여러분 아주 실무적인 디테일한 것은 2부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앞부분에서는 어떤 회계적인 이론하고요. 왜냐면 여러분 핵심적으로 봐야 될 그 위주로 먼저 1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기대가 되시죠? 그러면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이시나요? 주인호가 누군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업무를 좀 많이 했었지만 특히 건설업 관련해서도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저에 대한 연락처도 나오고 이메일 주소도 나올 텐데 유튜브를 보시고 나셔서 이게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 낮에는 업무가 많아서 전화를 잘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화를 주시는 것보다는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24시간 안에 답변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여러분이 정말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저의 이제 어떤 주된 내용과 저희 이제 고객사들 보이시나요? 그쵸? 우리 준기나 유현진 선수 등 어떤 저는 전문적으로 어떤 세무 관련된 업무를 거의 매일 외부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건설업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된 업무, 그다음 기업 인수 합병 M&A, 그다음에 어떤 고액자산가들의 상속 증여 플랜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저희 고객사님들이고 저희들한테 다양한 어떤 세무자문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 혹시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건설업도 하고 있으면서 어떤 그런 기타 플랜이나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건설업과 함께 실질 자본금도 자문해 드리면서 이런 텍스 플랜도 여러분께 자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내용은 이제 건설업 결산과 진단 지침, 그 다음에 실무적인 계정 과목별 진침을 할 건데 지금 앞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반적인 요약이고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이런 계정 과목별로 어떤 진단 지침이 있는데 이게 가장 메인 핵심이잖아요. 그쵸? 요건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요건 좀 2부에 가서 디테일을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 관련돼서는 진단 지침하고 어떤 가장 기본적인 내용 위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현재 지금 우리 대업종화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준 자본금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대부분 통일이 됐어요. 어떻게 통일이 됐어요? 그쵸? 1.5억으로 거의 대부분 통일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대업종이 되면서 아마 집안 조성 포장 또는 실내 건축은 하나로 냈고 특히 여기 가장 많죠. 도장, 습식, 방수 요게 하나로 1.5억 합산해서 이걸 같이 중요한 건 뭐냐면 시설물 유지업이 이제 없어지면서 시설물 유지업은 지금 뭐냐면 전문건설업을 갈 수 있고 여러 번 종합건설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업이 어떻게 돼서 바뀌는 건지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예산 질문을 하나 했어요. 저한테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습식 방수 기준 자본금이 1.5억이고 내가 시설물 유지가 2억이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얘를 지금 어디로 바꿔야 되는 거냐면 종건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준 자본금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라는 기본인데 우리가 지금 고민스러운 건 50% 기준이잖아요. 할인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기존 습식방수 공사업 요것만 여러분 할인이 되는 거고 얘를 시설물 유지는 그대로 2억까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억에다가 제가 얼마냐면 자 0.75잖아요. 0.75를 합산 부분까지인데 그게 언제까지냐? 26년도까지는 유예야. 그리고 나서 27년도는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럼 그대로 간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지금 뭐냐면 우리 종합건축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5억이거든요. 그러면 3.5억은 그대로 가는 거고 우리 1.5억에 곱하기 몇 프로? 50%만 되는 거니 결국 얼마까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4.25억. 언제부터는? 27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냐면 50% 기준은 아는데 지금 뭐냐면 시설물 유지가 없어지면서 이제 양쪽으로 분할되는데 그러면서 두 개가 합산되면서 요 할인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준 자본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요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좀 하셔서 요 예를 가지고 이해하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자문을 주신 거는 여러분 서울시 협회에 있는 문지혜 과장님이신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요거 좀 자문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회원사한테 설명도 드렸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공공 입찰 낙찰 대상자 관련해서 서류 제출을 하는 사례가 좀 있어요. 왜 요걸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공공 입찰하면서 이런 중요한 서류들 우리의 당신의 실질 자본금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서 좀 달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세청에 신고된 표준재무제표, 우리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합산,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이 있어요. 또는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재무제표 증명원이라고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재무제표, 그 다음에 증명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국세청에 신고한 건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냐면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자, 요게 문제인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재무상태표 국세청에 한번 신고가 되는데 자 우리는 여러분 뭐냐면 대부분 결산기가 언제냐면 12월 31일이고 국세청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결산기의 결산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에다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그때 여러분 뭐를 너의 결산 재무제표를 여러분 업로드하면서 신고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표준 재무제표가 3월 31일까지 만약에 국세청에 전산이 접수가 되고 끝났어. 자,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야. 이게 수정이 가능한가? 왜?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똑똑한 세무사님하고 정말 성실하고 똑똑한 회계사님한테 맡겼단 말이야. 맡기고 나서 여러 번 법인세 신고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웬걸 내가 지금 국세청에 신고한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 회사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담겨지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부채는 뭐예요? 여기 현금은 뭐예요? 요 채권은 뭐지? 요거 좀 부채는 뭐지? 아니 그리고 손익이 왜 이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데 그래서 그 세무사님과 회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뭔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제초 전화도 드리고 카톡도 하고 그렇게 내가 메일로 보냈을 때는 왜 답변이 없다가 나는 여러분 연락이 없으니까 이게 맞나 보다라고 해서 3월 30일 날 신고를 마감하고 끝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왜 잘못됐다고 하시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지금 뭐냐면 자 공공입찰 낙찰하려고 이 서류를 제출하려고 봤더니 이게 보이고 더 중요한 건 이거 가지고 어디 제출해야 되는 거냐면 이크레더블 여러분 신용평가해야 되고 그 신용평가할 때 요게 좀 업로드가 될 거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 웬일이니 실태조사가 선정이 됐어. 실태조사가 선정이 됐으니까 이것을 여러분 주무관님이 여러분 어떤 구청에서 시청에서 달라고 해서 줘야 되는데 이 재무제표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담겨져 있지 않은데 이것을 제출해 버린다라면 나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겠는걸? 그리고 우리 회사가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겠는걸? 이거 지금 우리가 우리 회사를 오해할 수 있겠는데 신용평가가 안 좋겠는데 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저 재무제표를 좀 바꾸고 싶은데 여기 특히 뭐 지금 국세청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요걸 좀 바꾸고 싶은데 요게 지금 바뀌어질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 어떤 궁금증과 의문이 생기는데 정답만 말씀드린다면 No, never 할 수 없어. 이미 한번 국세청에 들어갔으면 저거는 수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경정청구나 수정신고하면 되잖아요. 이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얘를 고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너의 세액만, 과세 표준만 증가하면 세무조정, 입금산입니까, 송금산입한 어떤 세무조정을 통해서 과세 표준과 세액만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거지, 내가 한번 결산이 마감돼서 신고 들어온 저런 표준 재무상태표는 고칠 수가 없다고요. 해결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세청하고 뭔가 쇼부를 치거나 국세청을 통해서 뭔가 어떤 법률적인 절차도 아예 없어요. 그런 게 마련돼 있지 않단 말이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아니 뭐 원하는 건 여기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거 갖고 달라고 해서 줘야 되는데 이게 이 상태로 줄 수가 없단 말이죠. 두 번째 문제가 그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올바른 결산이 잘못됐다라는 걸 아무리 세무당국에 연락을 하거나 읍소하거나 내가 부탁을 해도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절차도 없기 때문에 내가 국세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려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이크레더블, 신용평가 기관이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냐면 은행이거나 아니면 실태조사는 여러분 담당 구청의 여러분 건설과 여러분 주무관님이거나 여러분 또 뭐냐면 공공 입찰해야 되는 어떤 그 여러 서류 접수한 상태에서 저걸 제출해야 되지만 저게 올바른 걸로 우리 거를 다 바르게 담겨져 있지 않다라면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저 세무 대리인, 즉 뭐냐면 세무사님 또는 회계사님의 뭐 재무제표 증명원으로 이걸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 대체가 되는 게 저는 첫 번째 의미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 담당자들이 그걸로 교체를 할 수 있다라고 허용해 준다라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저 표준 재무상태표를 여러분 뭘로 재무제표 증명원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맞는 거냐? 그것은 그 여러분 재무제표 증명원을 만들어준 사람의 어떤 자기의 자격증과 자기의 책임하에 자기의 도장으로 인증 날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사실과 다르지 않고 맞다라고 그분이 책임을 져줘서 뭔가 해줘야 되는 거죠. 이미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은 자산이 80억인데 실제로 재무제표 증명원은 90억이다. 나는 90억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만약 확인을 해줬으면 그분 확인해 주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물론 저게 사실과 다르다고 이게 이제 윤리위원회 회부가 되거나 뭐 물론 법률상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은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제 경험칙상은 재무제표 증명원이 사실과 여러분 얘 표준 국세청에 신고한 표준 재무제표가 다르다고 해서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어떤 그런 절차는 사실 저는 본 적은 없어요. 물론 법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결산 신고하면서 국세청 세무 신고한 게 잘못됐고 이게 맞다라면 재무제표 증명원으로 교체해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 하셔야 돼요. 물론 감사보고서가 나온다라면 그때는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더 강력한 회계법인의 어떤 감사 아니면 감사반에 여러분 도장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보고서로서는 정말 신뢰성이 높고 그 대체 불가한 아주 가장 강력한 어떤 재무 결산에 대한 증명원이 있지만 감사받는 법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결국 재무제표 증명원으로 대체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 요걸 강의를 보시는 어떤 주무관님들이 계신다라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주무관님들은 아니 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하고 얘가 다릅니까? 라고 많은 질문을 하는데 현실상 뭐냐면 저도 여러분 만약 기장거래처가 한 500개가 넘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 직원들한테도 열심히 교육하고 트레이닝하고 제가 리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사람인지라 그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에 완벽하게 결산을 해서 완벽하게 법인세 신고하는 게 맞고 그게 여러분 가장 최선을 해야 되지만 사람인지라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하다 보면 실수도 일어날 수 있고 오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완벽하게 이게 정말 더 맞다라고는 할 수 없단 말이죠. 사람은 언젠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오류를 줄이면서 업무를 하는 거지 100% 클리어하게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기회는 한 번 더 줘서 한 번 정도는 이게 틀리더라 하더라도 뭔가 다시 열심히 다시 재결산해서 이게 맞다라고 하고 그 누군가의 전문가의 어떤 도장이 들어갔다라면 어느 정도 신뢰감 있게 믿어줄 수 있는 부분이니 여러분 관계당국에서는 여러분 실태조사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한번 다시 이걸로 대체했을 때 민원인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들어줬으면 하시는 게 저의 또 여러분 바람이긴 합니다. 민원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는 최선을 하려고 했으나 뭔가 업무상 미스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왜 미스가 났는지 설명도 들어보고 이걸로 대체해서 이것이 맞고,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재무제표 증명원을 왔을 때 왜 이런 오류가 있었는지 계정별 원장을 주면서 계정별 원장에 해당한 어떤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이게 맞다라면 재무제표 증명원을 가름해서 하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이게 신뢰성이 있다라고 또 봅니다.
올바르게. 네, 그런 내용으로 한번 해서 제가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 여기 세무조정 계산서가 있는데, 세무조정서 계산서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저 표준 재무상태표가 들어가게 있죠. 사실 세무조정 계산서에 법인세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저 표준 재무제표를 보고 싶어서 얘를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바로 뭐냐면, 잔액증명서. 그쵸. 계좌잔액증명서. 매우 중요하죠. 사실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되는 거고, 사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뒤에서 볼 때 우리 실질 자본금 할 때 가장 중요한 부속 서류 중에 중요한 증빙 서류 중에 하나라고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우리 어떤 적발 사례가 있는지 보자면 가장 많은 질문들이 하는 게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가지고 갔는데 법인 통장에서 입금 처리했다며 60일 이내에 급히 인출한 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청하지만 우리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례적으로 1개월 전으로 보잖아요. 따라서 뭐냐면 12월 1일에서 한 1월 31일까지 이 기간을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인출해서 가져갔다가 남한테서 어디선가에 돈을 빌렸다가 넣었는데 이제 그 이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급하니까 돈을 바로 빼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사는 대표이사의 어떤 여러분 그 자금 인출이 상당 부분 커서 회사의 어떤 배상 능력, 책임 능력에 대한 흠결이 있다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적발되고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선급금 또는 여러분 가공자산, 결론은 뭐냐면 이걸 우리가 부실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실자산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가장 많이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선급금 계정 과목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여러분 출처가 불분명한 것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양도성 예금 증서, 거의 양도성 예금 증서는 90%가 여러분 실제로 실제성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도 여러분 그런 사례들이 들어와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내가 되시면 이따 뒤에 어떤 여러분 그런 안내문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한번 시간 되면. 요게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금융상품들 회수 가능성이 없는 어음채권, 어음이지만 부도가 거의 발생한 걸로 같은 이런 부도음 같은 것들은 실제로 자산성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보셨다시피 우리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재무제표는 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왜 꼭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들이 요청을 하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상법에 나와 있어요. 주식회사나 유언회사는 반드시 어떤 회사라면 뭘 작성해야 되는 거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 S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대차대표인데 아직도 상법은 옛날 거예요. 아직도 막 그 우리 법을 만드는 분들은 아직도 옛날에 살고 있어. 2016년 7년도 우리 회계 기준일 때는 대차대조표, 차변과 대변이 항상 일치하는 대차대조표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표현한 건 약간 구시대, 꼰대 같아.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법은 대차대조표인데 지금 쓰고 있는 재무상태표와 똑같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들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서류, 뭐 계정별 원장 같은 것들, 여러분 그 다음에 연결인데 중요한 건 재무제표를 항상 작성해서 이사회에 승인을 하고 비치하고 보관해야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은 5년간. 그래서 일반적으로 5년간. 여러분 지금 세무조사 기간이 여러분 4년에서 5년 들어가는데 영원히 10년, 20년 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5년 지나면 주기적으로 상법상의 보관 의무도 끝났어. 근데 예를 들어 세무조사 기간을 7년, 8년마다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조사 기간을 확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일반적으로 상법에서도 5년간 하기 때문에 정기 세무조사 기간을 늘릴 수가 없는 게 상법에 따라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정기 세무조사에 어떤 기준이 있는데 지금 500억 이상으로 좀 늘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 기준도 높였지만 이 기간을 더 넓힐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상법에 있는 요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자, 상법에서는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관하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재무제표에 가장 관심이 많은 건 누구겠냐면 채권자이고 주주도 있겠지만 더 그런 건 누구냐면 역시 국세청이죠. 자, 국세청은 결국 뭐냐면 당신의 이 재무제표를 반드시 어디에 제출해라? 세무서에 제출해야 돼. 그리고 이 결산 서류 가지고 만약에 만들어진 세액이 정확한지는 계산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거기서 뭐라고 돼 있느냐? 자,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자, 그랬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되면 신고서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자,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등등등등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결론은 뭐냐면 당신 이미 결산하면서 상법상에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해 놨을 테니까 요거 같이 제출해.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분 우리도 실태조사하거나 아니면 할 때 여러분 뭐를 요청하는 거냐면 국세청이 제출한 요거를 왜?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한번 제출한 거는 얘가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우리 만약에 결산기가 언제냐면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언제예요? 3개월에 결산기가 속하는 달일로부터 3개월 말일이니까 익년도 3월 31일까지 여러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할 때 뭐가 들어가야 된다? 요 신고서에 부속서류로 들어가야 되고 한 번 들어간 거는 뭐 정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냐면 오늘 강의하는 날이 12월 27일인데 지금 며칠 남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이걸 들으셨다라면 운 좋게 들으셨다라면 지금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올바른 결산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 12월 30일 날짜에 올바른 잔액을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어디에 3월 31일 날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되면 여러분한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지금 며칠 남지 않았어. 지금 뭐 여러분 지금 막 졸 때가 아니야. 막 연말에 전동진 갈 때가 아니라고. 우리 결산은 여러분 밤새워서 12월 30일 되기 전에 열심히 또 숫자를 돌리고 해야 될 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죠. 아니 국세청도 관심 있는 거고 감사보고서는 뭐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인은 여러분 이런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주윤호 회계사님 같은 제가 속한 진일 회계법인한테 이런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라면 당신의 뭔가 뛰어난 자산과 부채 어떤 규모가 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직원이 많다거나 기타 결론은 뭐냐면 자산 부채가 크거나 매출액이 크거나 직원이 많다는 얘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냐 이해관계인이 많다는 얘기고 이해관계인이 많다는 얘기는 그 이해관계인에게 뭔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지금 뭔가 봉시해서 외부에게 좀 알려라는 얘기인데 그럼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죠. 자,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부채 종업원 매출액이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거 당연히 주권 상장법인이면 당연히 공시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또 상장이 IPO 우리 이걸 IPO라고 하는데 IPO 예정인 회사라든지 아니면 IPO가 되어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렇지 상장돼 있지 않더라도 우리 비상장법인을 얘기하는데 이 비상장법인은 이런 회사라면 할 수 있고 최근에 우리 뭐 때문에 여러분 집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던 엑스라지 가방이 있나요? 엑스라지 가방 있잖아요. 요거 리비똥 이 리비똥이 유한회사고요.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돈을 가져가도 여러분 그 매출액이 얼마인지 자산이 얼마인지를 몰랐다가 그래서 그 꼼수를 부렸잖아요. 뭐 하려고 외감 안 받으려고 꼼수 부렸던 이 유한회사도 이제 개정이 되면서 드디어 리비똥도 에르메스도 이제 뭐를 받아야 되냐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준이냐 비상장 우리 법인 같은 경우는 자 2개 이상 and 2개 3개 4개 자, 한마디로 자산이 120억 and 부채가 70억 이상 또는 자산이 120억 이상 매출액이 100억인 이상 또는 종업원이 몇 명 이상 여기 뭐 다음과 같은 뭐 블라블라 나오는 100명 이상 결론은 뭐냐면 120억 70억 100억 120억 70억 100억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4개 중에 2개 이상 2개 3개 4개 그거에 해당된다라면 상장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IPO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뭘 해야 된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인의 회계사 같은 또는 진일 회계법인이 와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이 되거나 외부감사인으로 여러분 수익계획을 해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결상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사항 등을 열심히 여러분 감사를 해가지고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적정해가지고 도장을 빵 찍어주고 얘를 어디에? 전자공시 시스템에 팍 불려드리면 그 누구라도 어디 가서 전자공시 시스템 가서 여러분 회사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회사는 이제 온 동네방네 다 알게 되는 거야. 우리 저기 다음 달에 회계감사 나가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있는데 우리 용감한 형제 우리 용철 형님 우리 그 용감한 형제 형님께서 강동철 형님께서 만약에 열심히 재무제표를 여러분 얼마나 벌었는지
그리고 브레이브걸스 통해서 얼마나 매출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나서 얼마나 여러분 이익이 남았는지, 그래서 자산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이렇게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열심히 본 다음에 도장을 찍어준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 여기 있는 주무관님들 중에 만약에 이 회사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 주식회사 등의, 왜 주식회사 등이라고 바뀌었냐면 유한회사 때문에 바뀐 거예요. 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라면 감사보고서를 요청해도 되고 요청 안 해도 돼. 지금 당장 어디 네이버에 들어가서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다운받으셔서 보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재무제표 증명원하고요. 뭐가 다르냐면 이 감사보고서는 신뢰성 있는 입증력 차이가 너무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회계사들은 이 감사보고서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이 따라서 왜 그러냐면 이 감사보고서가 잘 되어 있는지 감사를 잘했는지 여러분 공인회계사회 또는 여러분 금감원이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를 감리하거든요. 그 감사보고서를 다시 감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 절차가 잘못됐고 공시된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다면 그 회계법인과 회계사한테 징계를 때리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들도 자기의 여러분 전문가적인 판단과 전문가적인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신뢰성 있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무관님들도 만약에 혹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얘가 만약 외감 대상이라면 그 감사보고서를 받으셔서 하셔도 되고 감사보고서에 있는 숫자를 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회사가 외감보고서에 나왔던 재무제표가 만약에 건설업과 타업, 겸업사업이 있다라면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겸업사업이 있는 걸 다시 분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감사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자 겸업사업을 분리한 여러분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다시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없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요청을 해야 되죠. 좀 복잡하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재무상태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재무상태표의 개념은 바로 뭐냐면 아셔야 될 게 나의 상태가 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상태. 자 결론은 뭐냐면 이쪽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차변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여러분 대변이라고 해. 그래서 항상 이 대변의 합계와 이 대변의 합계와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차대조표라고 썼다가 지금은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요. 자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부채, 자본이 이렇게 들어가서 일렬로 생겼어요.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왜 차변이라고 왜 대변이라고 해? 기본적인 회계를 좀 아시면 편해. 차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크레딧이라고 하고 얘를 대변을 데빗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크레딧 카드와 데빗 카드라고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대변은 우리가 임대료하고 임차료처럼 대는 돈을 빌려주는 쪽이야. 차는 빌려오는 쪽이고 더 손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죠. 자, 캐시가 일로 들어가고 캐시가 이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지금 뭐냐면 차변이고 이쪽이 대변인데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다시 흘러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돈이 누구한테 오는 거야? 외부에서 온다라면 여러분 부채고 자기 자신 실질적인 쉐어홀더 주주로서 온다라면 이것은 자기 자본이라고 해요. 그러면 외부에서 돈도 빌려오고 자기한테서 온 출자금 가지고 돈이 흘러와서 돈이 나가. 왜 나가? 내가 뭐를 사려고 예금에 증가하려고 재고자산을 매입하려고 주식을 사려고 건물 토지를 사려고 내가 특허권을 사려고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 그래서 이 캐시플로의 인플로우하고 아웃플로우는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아야 된다는 게 우리 어떤 그런 개념이란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면 크레딧, 외부에서 빌려온 신용이란 개념이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 데빗 요 차변이라는 내용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자 우리 재밌는 한번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전에 있던 내용하고 좀 설명을 하면 자 현재 자산과 자산의 결론 내용은 부채랑 자본의 합계인데 그 부채의 자본의 합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 자본은 다시 이 자본금과 이 이익여금 합계로 되어 있고 이익여금은 다시 뭘로 된 내용이냐라고 다시 들어보면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죠. 보세요. 자,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열심히 나는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원가가 얼마 나갔고요. 그래서 이 영업 이익이 얼마 생겼고요. 판관비가 그래서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비 판관비가 얼마 있고요. 이자 수익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금융비용, 이자 비용이 있고요. 세금도 냈어요. 그러다 보니 올해 넷 인컴이 얼마가 생겼니 봤더니 넷 인컴이 그래서 이만큼 생겼어. 그럼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들어가냐?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왜? 결론은 뭐냐면 다음을 보시면 그 넷 인컴에 계속 누적된 게 수익과 비용을 계속 썸한 게 바로 뭐냐면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의 귀속자는 누구냐면 주주거든요. 그 주주한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배당할 건데 주주 거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가는 거야? 자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해. 뭐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지 한번 보세요. 비슷하게 보자라면.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내가 건설업을 하고 싶어. 그래서 건설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실질 자금이 얼마? 1억 5천이잖아요. 그 1억 5천을 가지고 내가 출자를 했어. 근데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싶어. 그래서 신한은행한테서 빌렸어. 얼마? 1억 5천을 빌렸어. 그랬더니 통장에 얼마가 있는 거야? 나는 신한은행에서 1억 5천을 빌리고 내 거 1억 5천 가지고 3억을 가지고 열심히 영업을 했어요. 그럼 열심히 영업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건설업을 한 거지. 그래서 내가 3억 원의 원재료를 사가지고 열심히 공사업을 해갖고 5억을 벌었어. 3억의 원재료를 매입해서 열심히 지지볶고 믿고 발라 붙여갖고 5억의 매출이 생겼어. 그럼 여러분 나는 얼마 벌었고 내 통장에 얼마가 있을까? 얼마 벌었다. 나의 순이익, 넷인컴은 얼마일까? 그리고 내 통장은 얼마가 있을까? 어느 정도 계산이 되세요? 나는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5억을 벌었잖아요. 5억이 있어야 되지. 근데 나 은행한테 돈 아직 안 갚았어. 갚아야지. 그런데 내 돈은 여전히 주주가 출자한 돈은 있어. 그러면 넷인컴, 나의 이익은 얼마일까? 여기 있잖아, 넷인컴. 5억의 수익이고 3억의 비용이니까 얼마? 넷인컴이 2억이잖아요. 그럼 2억이 여기 있는 거야. 아직도 주주한테 안 갔어. 주주 거야. 이걸 우리가 이익이익이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됐으면 딱 어떻게 돼요? 1.5억과 3.5억은 따라서 여기도 5억이고 여기도 5억이니까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자. 통장에 딱 5억 있다? 자, 그럼 우리 실질 자산은 얼마니? 5억이고요. 여러분 실질 부채가 얼마니? 1.5억이고요. 그럼 따라서 여러분 실질 자본은 얼마니? 그렇죠. 3.5억이죠. 요 3.5억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 기준 자본금 얼마냐면 1.5억보다 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 전혀 문제가 없어. 지금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이상향 중에 하나란 얘기죠.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우리 여기 있는 이상향 중에 하나야.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참 우리는 뭐가 어려운 게 없겠죠. 다 좋아. 근데 여러분한테 꼭 하나를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서 하는 거죠. 자, 사람은 말이죠. 돈을 벌면 말이죠. 어깨가 이렇게 돼요. 이게 뻥 올라가죠. 나 이제 사장님, 나 대표야. 이제 골프도 치고 싶고, 술도 먹고 싶어. 마의 바우도 몰고 싶어. 내 마음이 그런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집이 갖고 싶어. 여러분, 법인 명의로 집 사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세법상 제한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내 돈으로 집 사고 싶어서 회사 돈을 얼마를 빼가는 거야? 쑥 빼가는 거죠. 얼마를 빼갔냐? 그래가지고 4억을 빼갔어. 그럼 통장에 1억밖에 없네? 그러면 4억은 어디로 갔어? 내가 가져가서 우리 집 샀지. 이건 대표이사 가져갔어. 근데 은행은 아직도 못 갚았네. 그리고 여러분 내 자본금은 1.5억이고 아직도 얼마? 잉여금 2억은 있네. 얘는 아직도 여전히 3억 5천이야. 그런데 지금 보셨다시피 우리가 실질 자본금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당신이 공사업을 하면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그 현재 고객한테 피해거나 아니면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신의 책임 배상 능력, 지금 당장 배상할 수 있는 현금화가 얼마나인지를 보고 싶으신 거기 때문에 당신의 실질 자본금은 결국 뭐냐면 실질 자산에서 실질 부채를 뺀 어떤 배상 책임 능력인데, 자, 여기서 지금 내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건 얼마야? 1억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여금이라고 하고 얘를 부실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총 5억 중에서 4억이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1억이 실질자산이고 1.5억이 실질부채고 결국 뭐냐면 마이너스 0.5란 얘기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보셨다시피 내가 5억 중에서 결국 얘는 안 되고 얘만 되는 거고 1.5는 실질 부채니까 오히려 1.5억이 여러분 뭐냐면 실질 자본이 남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결론은 얘는 1.5 기준 자본금에 미달해. 그럼 적격이야 부적격이야? 부적격이죠. 얘가 문제가 되는 거야. 물론 여러분 여기는 손익계산서는 뭐 블라블라블라 나오겠지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나는 원재료 3억치를 사가지고 5억의 매출이 있었고요. 매출 총이익이 그래서 2억이에요. 물론 이게 없다라면 그래서 얘가 얼마 2억이라고 제가 가정해서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우리는 그것이 영업활동과 기타 여러 가지 됐겠지만,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 이 대차대조표의 어떤 자산과 부채의 자본의 합이 항상 일치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실질자본금의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중에서 뭐를 뺄 거냐?
첫 번째 뭐를 차감해야 되는 거냐면 부실자산을 차감하고 또는 겸업사업이 있다면 겸업자산을 빼야 되는 거고, 이 중에서도 뭐를 빼야 되는 거냐면 더해야죠. 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회부채는 더하고, 혹시 부실자산이란 부실부채라는 건 없어. 또는 겸업부채는 있지. 겸업자산도 빼고 겸업부채도 동시에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순자산인데, 획기적인 순자산은 바로 자본금하고 이익이익금을 더한 걸 순자산이라고 하고, 이 순자산을 높인다는 건 결국 수익을 높이고 비용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쵸? 요게 이제 어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은 자본금과 잉여금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 기업진단 기준서에서 보자라면, 우리가 요 실질자산, 이 실질 순자산을 구하기 위해서 자본금하고 이익이익금을 더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요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요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딱 보자면 어떤 개념으로 가는 개념이면 요 개념이야. 자산에서 부채를 빼. 얘 아니야. 자산에서 부채를 빼. 그러면 결론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실질 자본금에서는 요 자산 중에서도 뭐 실질 자산, 부채 중에서도 무슨 부채? 실질 부채만 해서 빼는 차감 계정. 그래서 이 잔액 기준이야. 우리를 얘를 보고 싶지 않아. 얘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서 결산을 해왔거든요. 그중에 자본금이 얼마고 잉여금이 얼마예요. 잉여금이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다고. 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쪽에 있는 부분, 우리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쪽은 여러분 여기 있는 부분은 전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자산에 있는 계정 과목과 부채의 계정 과목 중에 넣고 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쪽은 우리 관심사가 아니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자산과 부채가 있는데, 이 자산과 부채 중에 결론은 뭐냐면 언제, 어느 시점,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실태조사, 오늘 아침에도 전화받은 부분이 바로 뭐냐면, 실태조사는 국토부에서 명단이 나왔는데, 아니 여기 명단에 있는 분들한테 다 열심히 연락하고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연락들이 하나도 안 와요. 계정비로 원장을 달라고 했더니 계정비로 원장 몇 개만 주고 안 줘요. 난 이게 보고 싶은데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주무관님, 그렇게 만약에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한테 혹시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그냥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아라. 제가 회계사라서 회계법인에 받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 경영지도사님들도 있으실 거고 세무사님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 입장에서 뭐 세무사님한테 받아라, 경영지도사님 하라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면, 회계사님들은 사실 뭐냐면 공인회계사회에서 여러 번 감리를 주도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스크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스크린 작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계사나 회계법인들은요, 이 기업 진단을 하면서 신뢰적으로 어떤 진단 지침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이루어지는 건 사실 제가 자신합니다. 꼭 제가 공인회계사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 혹시 이제 주무관님한테서도 되도록이면, 특히 독립성 유지 때문에 만약에 결산 업무를 한 세무사님한테 기업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세무사님한테 한다 하더라도 결산을 하신 분이 아니라 제3의 세무사님한테 하거나, 아니면 되도록인 결산 업무에 전혀 독립성이 유지되는 제3의 회계법인한테 맡겨서 진단 보고서를 가지고 온다라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거고, 그 진단 보고서에 있는 어떤 특정 계정 과목의 증빙을 요청하는 게 맞다. 왜냐면 저희도 진단 업무를 하면서 계정비 원장과 증빙을 다 요구하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무관님이 진단 보고서를 받고, 나 이 계정 과목이 너무 보고 싶었어, 줘봐요. 받아가지고 맞네 신뢰성 있네. 그렇게 그런 업무가 기여지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느 날짜 기준이야? 바로 진단 기준일이죠. 일반적으로 진단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신규 신청할 때는 바로 신설법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신청한다면 신청의 직전을 말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신설법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거 설립 등기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죠. 왜 그러냐면 설립 등기일로 하겠는데, 설립 등기일로 진단 기준일이지만 진단일은 며칠이 넘어야 돼? 20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일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20일 사이에 가장납입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국토교통부 진단업무 협조권에 대한 공문에서 나와요.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해서 진단한다면 진단 불능으로 처리하라고. 그래서 신설법인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법인 설립했고 설립 등기하자마자 불라불라 갈 게 아니라 결론은 뭐 해야 되냐면 충분하게 기간을 20일 이후에 서류를 제출해서 공인회계사한테 줘서 진단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진단한 그걸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고, 혹시 이제 기존 법인이나 신설 법인이 유상증자를 했다라면 자본금 변경 등기를 했고 진단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결산기죠, 결산기. 왜 그러냐면 우리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다음 여기가 있구나. 사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요거 하나 22년도 건데, 자, 5천만 원 법이 옛날 철강 구조업 이랬었죠. 이제 1억 5천만 원인데 1억을 유상증자 했어요. 그러면 진단 기준은 언제냐면 1월 10일이 이제 진단 기준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일은 20일 이후에 어떻게 진단해야 됩니다. 자본금 변경 등기부터 20일 위에 진단해야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1.5억이 실질 자본인지를, 실질 자기 자본을 했는지가 중요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이 여기 있겠지만 여기 있죠. 실태조사. 가장 중요한 건 실태조사. 한번 보자면 무슨 내용이냐? 이거예요. 실태조사의 목적으로 진단이 혈결의 경우는 주무가 지정하는 날이 있을 거고, 대부분 그게 12월 31일 또는 정관에서 정한 말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정관은 다 며칠로 되어 있냐면 12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계 법인은 3월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관이 12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태조사하면서 2023년도 중에 실태조사할 때는 2022년도 12월 31일 결산기를 가지고 이제 뭐 재무제표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날을 진단 기준일로 한 뭐를 받으셔야 되냐면 기업 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진단 기준일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다? 일반적으로 정관에 나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제시받은 자산이 있어요. 이 제시받은 자산 중에서, 자, 제시 자산 중에서 부실 자산이 있을 거야. 얘는 빼야 돼. 긁어내야 돼. 그러면 자산이 이만큼인데 부실 자산 빼면 이만큼 이렇게 줄겠죠. 그런 다음에 또 뭐냐면 자산이 증가, 오히려 플러스 시켜야 되는 게 있어. 대표적으로 뭔가?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 뭐냐면 공제조합 출자금이 있어요. 공제조합 출자금. 이게 세무사 사무실의 한계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세무사 사무실 결산이 잘못됐다고 뭐라고 하긴 좀 그래. 왜 그러냐면, 자, 공제조합 출자금이 여러분 만약에 공정가치 평가에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냐면 법인세 세무조정할 때는 입금불산인 마이너스 유보에서 긁어내야 되니까 업무만 늘어나는 거야. 업무만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무사 사무실 기장에서는 열심히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기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는 결국 공정가치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대부분이 세무사 사무실 결산할 때는 이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어떤 기업의 관행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공정가치로 넣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건설업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산의 실질 자본금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12월 말일자에 우리 현재 건설 공제조합 출자금이 현재 좌당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러분 조회해서 가져다가 세무사 사무실 주셔야 돼. 지금은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 기업 진단에 관심이 많으시는 회사 담당자분이 있다라면, 회사 대표님이나 회계부서 담당자가 있다라면 1월 달 지나고 나서 가장 늦지 말고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공제조합 출자금 좌당 공정가치가 12월 말자로 얼마인지를 조회해서 받아다가 세무사 사무실에 주시고, 얘를 매도 가능 증권,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올라가고 대변에 AOCI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의 증가로 해달라고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여기서 혹시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은 요거 여러분 더종 코드가만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아마 900번대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300번대인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평가 이익의 영업의 수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냐면 기타 포괄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 좀 올려주셔야 돼. 중요한 건 올려주셨으니까 나중에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하고 입금산이 기타 처분하시긴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세무사님하고 논의하시고 반드시 요구하셔야 돼. 그런데 혹시 주무관님들 중에 만약에 내가 재무제표를 받았는데 재무제표 받았는데 민원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공제조합 출자금 이거 조금 안 맞아요. 좀 이건 결산 잘못한 거예요. 라고 하면 진짜 좌당 금액을 보여주면 얘는 증가시켜 주셔도 돼요.
그 부분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 현재 뭐 너무 이렇게 저도 동종업이지만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법인 이거 결사 안 했다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건 적극적으로 어필해도 되는 부분이니, 그건 나중에 잘못됐으면 하시고, 그리고 1월 달에 그 바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결산 자료 받으면 체크를 해보셔야 돼. 이게 좀 반영이 안 됐다. 왜 반영을 안 했냐라고 챙겨도 주시고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지. 실제로 챙겨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행태는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챙겨야 되는 거고, 하나가 더 있다라면 가장 중요한 건 겸업자산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건설업도 하고 있고 제조업도 하고 있다라면 우리 제조업과 관련된 기계장치, 제조업과 관련된 재고자산 이런 것들은 다 불러 긁어내셔야 돼. 중요한 건 임대업이잖아요. 임대업. 예를 들어서 임대업은 좀 중요해. 이 앞에서 별로 설명을 지울게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다 해버릴게. 나중에 뒤에 가서 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임대업을 한번, 자, 임대업 중요하니까 제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사장님 이거 전자철판 돈 좀 많이 쓰셨는데 여러분 이거 좀 강남 쪽에 있는 여러분 스튜디오인데요. 나름 괜찮으니까 여기서도 조금 광고하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좀 해주시면 돼요. 이 사장님 메가스터디에 있다 오셨대요. 이 스튜디오 너무 좋아서 오늘 마음에 들어요. 자, 이런 환경을 주신 우리 경기도 전문건설협회에도 오늘 감사합니다라고 좀 드리겠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가 놀라야 내년에도 또 나옵니다. 자, 이거 구독, 좋아요가 얼마나 오는지. 자, 여러분 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냐.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뭐냐면 내가 임대업도, 왜냐면 건설업 하다 보면 돈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사장님은 야 여기 상가 좋은 거 나왔어, 상가. 3층짜리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 3층짜리 나왔으면 내가 이걸 갖고 뭐 할까? 자, 중요한 건 요거죠. 자, 3층짜리가 였어요. 여기는 이제 뭐 있고. 자, 여기는 항상 1층에 뭐가 들어가? 그쵸. 우리 뭐 스타도 들어가고, 여러분 탐도 들어가고, 여러분 벅도 들어가고, 뭔가 커피가 올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냐면 여길 다 쓸 거야. 자, 1층을 임대 주고 2층, 3층은 쓸 거야. 나의 자산이 있어. 토지와 건물이 있어. 그리고 여기 차입금도 있어. 자, 그래서 여기에 토지가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뭐 3억이고 건물이 2억이고 근데 이 대출이 얼마야? 4억이야. 중요한 건 얘가 5억이고 얘가 4억이니까 여러분 얘 때문에 나오는 건 실질 자산 1억이야.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요 번지수, 본점 주소지고 우리가 실제로 사무실 사용하고 근로자, 우리 여러분 기술자들도 여기서 재직하고 있어요. 이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분의 2만 우리 건가? 아니면 여러분 전부 다 우리 건가? 한마디로 건설업 실질 자산에 3분의 2만 들어가요? 전체가 다 들어가요? 임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안 들어가요. 정답은 다 들어가요. 이 일부를 임대 주고 있어도 내가 이 집원의 이 건물 안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하고 있다면 다 들어가. 그럼 얘는 나의 실질 자산이고 중요한 건 얘도 나의 실질 부채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도 임대 주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내가 임대 주고 있다라면 이 전체는 all or nothing, 전체는 다 나의 겸업자산이야. 그럼 얘도 다 빼야 돼. 중요한 건 얘도 뺀다는 얘기야, 얘도 뺀다는 얘기야. 그럼 요 5억과 4억은 나의 건설업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갖고 있지만 나의 건설업과 전혀 상관없는 겸업자산과 겸업부채야. 그러니까 얘는 뭐 또 5억도 빼고 얘는 4억도 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가, 실질자산 입장에서는 얼마가 마이너스 손해가 되는 거냐? 1억이 손해가 되는 거죠. 요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뭐냐면 건설업들이 뭐를 많이 갖고 있냐면 부동산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걸 일부를 우리의 지금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거냐에 따라서 결론은 뭐냐, 어차피 여러분 지금 내 건설업 실태조사 나가면 지금 실질 사무실 내역과 여러분 기술자 내역도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뭐냐면 내가 일부 임대를 주냐 안 주냐는 나의 건설업의 실질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부동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내가 진짜로 사무실 사용하고 있고 입주해서 쓰고 있느냐, 내 건설업에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일부를 임대 주고 있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전부 다 임대를 주고 있고 나와 건설업과 상관이 없다라면 여기 자산과 부채는 다 겸업자산과 부채로 빠져야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기 있죠. 제시부채에서 부의부채는 더해야 되지만 뭐는 빼야 된다? 그렇죠. 겸업부채 얘 4억을 빼란 얘기야. 마이너스 빼란 얘기야. 빠져.
어때요? 여러분 요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실질 자산 중에서 실질 부채를 뺀 우리 견철업 실질 자본이 얼마를 넘어야 되느냐? 1.5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적격이나 부적격이 나오는 거죠. 자, 유튜브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부는 어떻게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어떤 분들은 중점적으로 강의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서 누가 들을지 모르고 주무관님들이 알면 좀 약간 불리하긴 하지만 회원사들한테 불리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부의부채. 그중에서 뭐 퇴충. 이건 정말 양날의 칼이에요. 이걸 어떻게 강의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저는 참 고민스럽기도 해. 왜? 이 퇴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 방법이 좀 명확해요. 제가 여러분의 그래서 이 퇴직금과 관련돼서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뒤에서 개별 강좌할 때 할 건데 더 하기에는 여러분 유튜브도 시간당 많이 없고 지금 생각난 김에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대표적인 바로 뭐냐면 이 부의부채가 뭐냐라고 하면 다 필요 없어. 딱 하나야. 뭐 퇴직급의 충당부채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퇴직급의 충당부채는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DB형하고 있고 DC형이 있고요. 또는 여기에 뭐냐면 퇴직연금이라고 하죠. 이 퇴직연금에 가입을 안 한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DB형이거나 또는 여러분 가입을 하지 않은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뭐를 인식해야 되는 거냐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인식을 하셔야 돼. 그럼 퇴직급여 충당 부채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차변의 퇴직급여만큼 비용이 늘었나, 판관비가 늘었나, 그럼 이익이 줄어, 이익이 줄면 여러분 잉여금이 줄어, 법인세가 줄어, 법인세 안 줄어. 법인세 줄지 않아요. 아무리 비용이 많아도 줄지 않아. 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00% 송금 불산임 유보거든. 그러면 내가 아무리 퇴직금을 쌓아서 무슨 일이 있느냐, 좋은 일이 있느냐? 여러분, 자, 퇴충이 쌓여지니까 비유동 부채가 늘어나죠. 비유동 부채가 늘어나고, 여러분, 뭐가 줄어? 얘는 줄고요, 얘가 늘어요. 그럼 부채 비율이 늘어나. 부채 비율이 늘어나니까 뭐가 안 좋아? 신용평가가 안 좋아. 세금도 줄지 않으면서 신용평가만 안 좋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결산하는 입장에서는 뭐 하냐면 퇴충을 쌓아야 되는 인물, 왜 그냐면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쌓는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퇴충을 쌓으세요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나? 너무 쌓지 마요. 부채 비율만 안 좋아. 여러분 퇴충 안 쌓은 걸로 재무제표 냈다고 해서 이크레딧블에서 퇴충이 없네요라고 뭐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 그럼 괜히 부채 비율만 안 좋아지고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안 좋아지는데 법인세 2점 듬어서 왜 싸? 하지 말라고.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 제시부채 중에서 부의부채를 가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 자본금 구할 때 그 실질 부채에는 반드시 여러분 지금 뭐냐면 내가 퇴직연금 중에 DB형이라든지 아니면 퇴직금 가입하지 않았다라면 12월 31일 날 청산 기준 내가 지금 당장 모든 임직원들이 퇴직한다라면 줘야 될 퇴직금 추계 금액을 어디에 가산해서 실질 자본금을 산정을 해보셔야 돼. 얘를 별도 계산하셔야 돼. 지금 당장 오늘 12월 27일 지금 당장 이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내가 안 잡혔다라면 안 잡았다고 내가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잡아봤자 어차피 뭐 신용평가만 안 좋아하죠. 그러면 여러분 회계기준에 위반이요? 여러분 분명히 외감대상이라면 잡아야 되는데 외부감사의 법률에 따라 외감대상도 아니면 여러분이 결산을 그렇게 개떡같이 했다 하더라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국세청에서의 퇴직금의 접근 방식은 현금주의야. 현금이 나가야 퇴직 DC형처럼 현금이 나가야 당신의 송금을 인정해 주겠어. 실제로 퇴직해서 퇴직금을 줘야만 송금 인정해 주겠어. 그래서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 명세서가 있어야만 인정해 주겠어야 되는 관점이지. 지금 여러분이 퇴충을 쌓았다고 해서 법인세 절감해 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할 게 없다고. 신용평가만 안 좋다니까. 그리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 자본금 구할 때는 반드시 더해 보시란 얘기죠. 그런데 우린 DC형이에요. 그럼 DC형이면 결국 어떻게 돼? 좌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퇴직급여야. 또는 12월 말일자로 여러분 모든 임직원들한테 적립을 해야 될 만큼 외부의 DC형, 이런 확정 기여형, 이런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대변에 만약에 지급을 못했다면 미지급 비용, 차변의 퇴직급여야. 그만큼에 대해서.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미지급 비용을 안 잡았어? 그럼 미지급 비용들을 다 가산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문제야. 지금 다 모르고 있어. 근데 죄송스럽게 제가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있는 주무관님 담당할 때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을 강의를 했습니다. 이미 언급이 됐고, 그러니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산에 반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을 예상을 해서 실질 자본금을 맞추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이 모든 임직원들이 퇴직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의 상당 부분은 회사가 나의 실질 자본금에 대해서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여기 계신 대표이사님, 대주주 대표이사님, 왜 월급 받아? 지금 회사가 돈이 없어서 나는 건설업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실질 자본금도 간당간당 1억 5천만 원이 안 돼서 간당간다는 입장에서는 대표이사님이 급여를 받는다는 게 넌센스지. 대표이사는 무급여가 원칙이야. 여러분 내가 이사회 결의해가지고 무보수로 하겠다고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안 나가도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내가 여러분 안 나가도 된다고. 대표이사는 원래 무보수가 원칙이라고 근로기준법이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임원에 대해서는. 지금 회사가 이렇게 몇 푼이라도 귀중한 사이에 본인이 왜 급여를 받아가 본인이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그만큼 판관비가 어떻게 될 거고 여러분 줄기 때문에 잉여금도 늘어날 거고 중요한 건 본인이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퇴충 적립 대상도 아니고 그럼 난 언제 가져가요? 아니 대체 1억 5천만 원을 넘는 그런 수준의 건설업을 유지하셨을 때 가져가요. 지금 돈이 없어서 또 오늘 질문도 그거야. 회사가 돈이 없어서 대표이사님이 회사한테 돈을 다 밀어넣고 있어요. 아 진짜 이거 아니 질문을 하는 건 좋은데 나는 이런 질문이 올 때까지 그 세무사 사무실은 회계사 사무실은 뭘 자문하는 거야 대체.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좀 안타까운 게 왜 그걸 12월 27일 날 질문하시지? 진짜 안타까워. 지금 뭐냐면 회사가 돈이 없어. 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뭐냐면 1.5억이지만 예를 들어 1.5억이지만 얘가 만약에 한 뭐 0.8 되니까 결손이 났겠지. 자본 잠식은 아니야. 근데 실질 자본금 안 돼. 그런데 회사가 뭔가 돈이 없다 보니까 계속 밀어넣어. 그래서 가수금이 한 2억 된다고 해. 여기서 2억 된 거 가지고 뭔가 계속 부채를 갚거나 하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보통 예금하고 가수금이 동시에 자산부채가 동시에 늘어나. 동시에 자산부채 늘어나는 건 실질 자본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뭐 동시에 늘어나서 뭐 할 건데? 이걸 질문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얘를 지금 뭐 해도 출자전환하면 되지. 그럼 출자전환하면 어떻게 바뀌는 거냐? 재무제표가 이렇게 이쁘게 바뀌겠죠. 어떻게? 얘를 출자전환 해버리면 갑자기 뭘로 바뀌는 거냐면 얘가 2억이 부채가 줄고 얘가 3.5억으로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은 뭐냐? 얘를 옮겨야 되지. 그러면 뭐를 해야 돼? 증자 행위를 해야 돼. 증자 행위를 언제 해야 돼? 12월 31일이 되게 해야 되는데 오늘이 며칠이야? 12월 27일이야. 여러분 오늘 이거 주총회에서 뭐 들어가도 증자 등기 들어가도 여러분 12월 말까지 증자 등기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그래. 증자 등기가 안 됐지만 증자 효력은 언제냐? 제가 보기엔 주총일의 실질적인 여러분 그게 효력일이라고 봐. 근데 좀 제가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증빙은 뭐냐면 실제로 증자 등기된 여러분 자본금이 증액된 거래인데 만약에 이게 12월 31일에 걸린다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효력은 주금 납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총을 열고 오늘 증자 입금을 해요. 그리고 나서 등기 절차만 늦어질 것뿐이야. 그래서 결국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이 뭐냐? 증자의 원인이 뭐냐면 주총이잖아요. 주금 납입. 그걸 오늘 날짜라고 하셔야 되지. 왜? 출자 전환, 현물 출자. 아니면 자본금 증액을 하면서 뭐를 상기하는 거냐면 가수금 채권과 상기한다는 걸 결의하고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했다라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주무관님 여러분 만약에 회사가 그렇게 해서 자본금 등기를 12월 30일자로 못하고 1월 초에 등기가 났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증자 행위를 언제 했느냐 주금납의 행위를 언제 했느냐를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해요. 요게 지금 오늘 안타까운 얘기지만 요게 지금 그래서 실질 자본금 미달에 대한 중요 이슈는 바로 뭐냐면 기업 진단 부실할 경우 지금 아까 그래 제가 아까 주무관님 전화했는데 네가 만약에 소명이 불분명하면 기업 진단을 받아서 입증을 해라. 당신 만약에 미달 영업정지 행정청구 대상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 그렇다라면 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할 건데 자, 앞에서는 기본적인 큰 테두리 이론은 다 했어요. 지금부터는 자산과 부채의 계정 과목별로 여러분 어떤 실질 자산과 실질 부채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갈 건데 내용이 좀 따분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앞에서는 이론을 좀 하고 진짜 왜냐면 지금은 이제 수준이 하였고 이제 상으로 들어갈 건데 2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할까 하면 나는 다 됐고 앞에 다 알아. 야, 이제부터 자산 부채를 보고 싶어. 나 이것만 보죠. 그건 2부에서 보셔야 됩니다. 2부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마구마구 눌러주시고 저는 2부에서 결국 뭐냐면 난이도 상으로 갈 거예요. 이제부터 계정 과목별로 여러분 실질 자본과 부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